예,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항상 저를 도와주고 저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구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수! 이야,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인앤아웃 정면 승부의 비담 이우영입니다. 아니, 내일도 나오죠? 네. 예? 여기서 퀴즈. 비담은 무엇일까요? 비담은 이제 우리가 오장 육부할 때 좀 비장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비장과 담낭 뭐 이런 거 사이에 있는 걸 우리가 비담이라고 칭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의사들이 파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견을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네. 이게 사실 그 대부분 이제 대답을 그 선덕여왕 때문에 그 김남길 씨를 많이 대답을 하시는데, 예. 네, 비담은 비주얼 담당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본인한테 네. 큰일 날 뻔. 야, 내가 그거 알았으면 그 진짜 야. 근데 네. 내일 나오잖아요. 네. 그죠? 내일 신율의 총선 정면 승부 네. 5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은 말이에요. 내일 5시부터 8시까지 이 총선 정면 승부 이게 다른 프로그램과 굉장히 차별점이 많아요. 딴 데는 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안 나오죠. 물론 그래요. 네. 어른 얘기하는데 자꾸. 근데 이 딴 데는 말이에요. 막 뭐 이 분석은 거의 안 나오고 뭐 계속 돌립니다. 투표율, 개표 상황 이거 계속 돌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분석을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내일 뻔해요. 출구조사 하면은 국민의힘 뭐 110에서 150석 사이. 40석이면 저도 해요. 그 정도는 뭐 더불어민주당 몇 석에서 이거는 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아주 냉정한 이 분석, 국내 최고의 정치 분석가들이 나오니까 냉정한 분석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딴 방송 들으시면 홀로그램이나 CG로 막 이렇게 뭐 뛰고 예 그리고 막 스케이트 보드 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는 내일 이우영 아나운서가 말로 승부합니다. 아니요, 직접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일 안 뛰어요? 제가 스케이트도 하고요. 스케이트도 하고 뛰고. 뭐 저글링도 하고 뭐 아무거나 그러고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홀로그램 CG 같은 걸로 이렇게 네. 이렇게 딱 화이팅 뭐 이런 거 이제 이용 아나운서하고 단지 근데 이제 문제는 옷이 문제예요. 이게 파란색, 빨간색. 특히 이제 뛰는 거 하려면 란닝구를 입고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란닝구요? 네? 네. 이게 문제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송 끝나고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가서 이거 왜 있잖아요. 2개 입으면 곤란하니까 반쪽 딱 갈라서 파란색, 빨간색 이 란닝구를 하나 맞히시든지. 그래도 초록색, 주황색 이런 그리고 이제 챙겼죠. 그 다음에는 민트 색깔이죠. 네. 민트 색깔과 주황색을 또 그렇게 쫙 갈라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국 신당 색깔 요거는 우리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투표용지가 길어서 수개표만 하거든요. 다음 날 빨라야 7시 정도의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그 뉴스킹 안 나오잖아요, 아침에. 저는 검은색 입고 오겠습니다.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필요가 없어요. 비례대표 정당들은. 근데 최소한도 이제 민트색과 주황색, 빨간색과 파란색 때는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 후보 얘기가 나올 때는 이쪽을 보여주고 빨간색 후보 나올 때는 반대쪽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난닝구. 내일 운동을 많이 하겠네. 네. 253개구나. 254개 지역구에서 거의 일일이 보여주려면 참 운동 많이 해야죠. 일단 검은색을 입고 올 예정이고요. 저뿐만 왜 아니라 자꾸 딴 얘기해요? 김영민 아나운서도 함께하니까 여러분들 김영민 많은 아나운서도 청취 사실은 또 담당하는 파트가 있어요. 여성 후보들이 많으니까. 네. 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그 여성 후보, 남성 후보가 맞붙는 거면 둘이 같이 뛰면 되겠네요. 뉴스 정면 승부 이후에 뉴스앤뮤직까지도 제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난닝구 바람으로 하시겠네. 검은색 옷 입고 오고요. 란닝구는 입지 않습니다. 란닝구는 적절한 방송 용어가 아닙니다. 네. 야, 어쨌든 내일 운동화 꼭 신고 오시고 뛰려면 좀 힘드니까. 축구화 신고 오겠습니다. 예. 축구화. 네. 축구화도 뭐 뛰기만 하면 돼요. 네. 야, 근데 진짜요, 여러분. 내일 이우영 아나운서 한번 뛰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튜브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그 정도면 제가 왜냐하면 이게 갑질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난 여기 직원이 아니거든. 예? 예. 그럼 그걸 동조를 한 다른 직원들이 괴롭힘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 동조를 아무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참 난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 일요일에 직장 내 괴롭힘이 10명 중 3명인가 겪고 있다는 그 설문조사 뉴스를 그 직장 내 했는데 괴롭힘하는 상사들이 곱창도 사주고 그래요? 안 사주잖아. 할 말이 없잖아요. 네. 뭐 불만 있으면 네. 얘기하세요. 곱창 그 얼마나 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송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그리고 참 여러분 내일 방송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저희가 다른 방송보다 훨씬 재밌을 겁니다.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진짜 이유영 아나운서가 뭐를 입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야죠. 네. 자, 드디어 내일이 총선입니다. 향후 4년간의 입법부 지형을 결정짓는 22대 총선인데요.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 300명, 우리나라의 모든 법안과 국가 예산안을 의결하고 행정부와 협력 견제하면서 미래의 의제를 설정하는 막중한 역할과 강력한 권한을 갖습니다.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에 누가 앉게 될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전체 유권자 4,428만 명 중에 사전 제외, 선상 투표자를 제외한 3,034만 명이 아직 투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중엔 저도 들어가 있고요. 각자의 한 표가 모여서 만들어질 총선 결과는 곧 임기가 약 2년 지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습니다. 또 아울러서 앞으로 약 3년간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또 주요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지 제동을 걸지도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로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의 여세를 몰아서 같은 해 지방선거에선 압승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당시와는 조금 달라진 표심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이번 총선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또 새로 만들어진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우위를 점치기 쉽지만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민심이 요동치면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실제로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돌입한 지난해 말 이후 판세는 예기치 못한 변수들을 맞닥뜨리면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빚어낸 당정 갈등, 그리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표현으로 대표된 민주당의 공천 파동,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사퇴와 윤 대통령의 대파값 발언 논란, 양문혁, 김준혁, 박은정 등 야권 후보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막말 논란이 이어지는 등 여야 모두 악재가 혼재했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동시에 또 불안과 불편도 가져온 의사증언 갈등 역시 가까스로 해법이 도출되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이어지다 보니까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는 초박빙 지역구가 50곳이다, 50여 곳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야의 절박함은 상대당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를 확대 재생산하기도 했고요. 그 어느 총선 때보다 극심한 대결 구도를 보였는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각각 호남과 대구 경북을 패싱한 채 접전지 유세에 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혼전 속에 치러지는 총선이 현재 다수 예상과 달리 여대 야소로 귀결된다면 국민의힘은 8년 만에 의회 권력 교체를 이뤄내게 되고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선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서 진정한 정권 교체를 완성하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고 낱마처럼 뒤엉킨 대내외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개혁들을 완수하기 위해 여당이 일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여소야대가 유지가 된다면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으면서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하고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이 200석 가까운 압도적 의석을 확보를 한다면 야권에서 공공연히 거론되어 온 대통령 탄핵 그리고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뭐 총선 결과는 여러 경제 정책, 대북 정책, 한미일 관계, 각종 법 규제 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단 하루 남았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뭐 총선 기준으로 역대 최고라는 소식 이전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여전히 3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의 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많은 정치 평론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야당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선거의 기본 판, 정치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판이 근데 국민의힘한테 과연 그 정도로 불리할까에 대해서는 지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여론조사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특정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 2년간의 여론조사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보수가 우위예요. 언제부터 우위냐 하면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이후부터 보수가 다시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진보보다. 물론 우리나라는 원래 보수가 우위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진보가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잠시 늘었다가 이게 다시 줄은 거거든요. 그게 그 추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판 자체는 보수 우위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얘기하면 그건 넘어갑시다. 네. 알죠? 네. 여론조사 얘기했다가 또 우리가 너무 힘들어. 최근 뭐 TV에서도 어떤 분이 얘기하시려고 하면 앵커가 제재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건 넘어가고요. 하여간 이 판 자체는 뭐 그렇게 국민의힘이 그 정도로 막 100석 걱정하고 이 정도 판은 저는 아니라고 확실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여론조사가 아니고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지역 중에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 상당수는 윤석열 후보의 득표가 높았던 곳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득표 예전에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득표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지역은 사전 투표율이 이재명 후보의 사전 투표율이 아니라 대선 당시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의 사전 투표율은 높지 않았거든요. 이런 현상을 봤을 때에는 사전 투표율의 어떤 그 투표율이 높다. 그래서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과연 얼마나 많은 3천만이 넘는 분들의 선택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거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투표 왜 하시는지 아세요? 미래의 일꾼 미래의 일꾼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이익을 위해서 얼만큼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인가 이것만 보시면서 이걸 중심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안 들어? 다음번에 갈아치면 돼요. 그걸 좀 우리가 유식한 말로 하면 뭐냐면 이 책임 귀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거 기준으로 그냥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란 추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란 이용의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YTN 라디오 정면 승부는 청취의 대상입니다. 94.5MHz. 유튜브도 봐주세요.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참 우리 힘들게 살아요. 네.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일제히 자세를 낮췄습니다. 각각 거야 견제, 정권 심판을 위한 한 표를 호소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면서 국정 안정과 야당 견제를 위한 투표를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개헌 저지선 100석 위기론을 내세워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한편 부동층 표심을 겨냥한 읍소 전략까지 병행하는 모습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서울 한강벨트 또 야당 강세 지역인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지역을 돌았습니다. 어려웠던 선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어렵다면서 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아울러 주요 격전지에서 표심이 막판에 상승 반전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을 연일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의 막판 표심이 격전지 승패를 가른다는 판단에 따라 투표 동료와 읍소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박빙지의 승패가 총선 전체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판단 아래 정권 심판론으로 이들 지역을 파고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오늘 이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출석을 하면서 총 7곳의 초박빙 접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다. 꼭 투표에서 정권 실패를 심판해달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병도 전략본부장이 151석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도 막판 중도 부동층 표심의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겸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여당의 범야권 200석 저지 주장에 여당의 지나친 엄살이라면서 200석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잘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녹색정의당의 경우에 기존 의석수 6석 유지와 지지율 회복을 목표로 제시했고요. 새로운 미래는 의석 목표로 벅차지만 10석이다라고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가 출마한 경기 화성정 승리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3석, 5석, 몇 석으로 시작해도 이 불꽃을 소중하게 키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목표 의석은 10석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총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거대 양당을 비롯해서 군소 정당들까지 투표를 독려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당들마다 목표로 세운 의석들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군소 정당과 관련해서는 판세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게요. 우리가 흔히 저는 사실은 군소정당이라고 똑같은 개념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런 쪽은 확실하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박차고 나온 정당들이거든요. 3지대 정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민비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건 이건 3지대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민주당 파생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파생정당이든 3지대 정당이든 이 정당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극대화되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정치적 양극화가 극대화됐거든요. 이게 정치적 양극화가 극대화된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여론조사 부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게 막상 투표장에 딱 들어가면 아 그래도 이건 여기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대부분 다 하게 돼요. 예, 심리적으로. 그래서 양극화 극대화된 상황에서 3지대 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자민련이라든지 국민의당이라든지 안철수 대표의 고 김종필 총리의 자민련이라든지 아니면 고 정주영 회장의 통일국민당이라든지 이런 성공한 정당들이 양극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 출연한 정당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틈새를 삐죽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몇 석이 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선택을 몇 석이든 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 값진 승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죠? 자기 기억하게 하려고 뭐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더라고요. 예? 새로운 미래가 6번일 거야 아마. 네, 괜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네. 6번일 거고 조국혁신당은 9번이에요. 네. 새로운 미래 6번 맞답니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이 아마 7번일 거예요. 네. 그래서 뭐 You can do it. 요새는 육회가 캔으로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 네. 네. 저희 그 언어의 이거에 네,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이 총선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오늘처럼 열심히 늘 4년 동안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오늘 일각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 불신을 조장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밝혔습니다. 오늘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원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있다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3월 말에 이 사전투표소 예정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시설물 설치 여부도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매번 최근에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노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제도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 제도의 신뢰를 잃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진짜 그때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은 제도에 대한 신뢰, 거기에서 파생되는 법치주의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설령 지금 현재 정치판이 법이라는 것을 별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정선거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가 물론 그래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신뢰받지 못하게 한 행동이 많았죠. 소쿠리에다 담지를 않나, 예? 자기네들끼리 막 자식들 취직시켜주질 않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신뢰 못 받는 거 아니까 24시간 그거 CCTV로 보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전 투표한 거 보관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정도 되면 우리 국민들 제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십시오. 제도를 자꾸 의심하다 보면은요. 그건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다시 그 칼날이 돌아온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믿으십시오. 제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제도 그렇게 허약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제가 볼 때 또 거기서 말들이 나올 수 있지만 전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 부정선거 나오고 얘기 나오고 그랬을 때 저는 그게 그럴 리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고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우리는 제도를 신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찾아요, 근데? 마지막 소식인 줄 알고 정리했다가 빨리 나가려고. 네. 이야, 참 그러면 안 돼요. 빨리 퇴근하면 좋잖아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 열린 결말을 시사하면서 대화의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의료계 내에서 내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어제 의대 증원의 유예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증원 규모에 관해서는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정부가 증원 규모 조정의 여지를 두고 있지만 대화 상대인 의료계에서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법정의료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협을 이끌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회장인 이면택 당선인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안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 것을 예고하면서 대화의 기대가 커졌는데 다음 달부터 의협의 운전대를 잡을 임 회장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겁니다. 임 회장 측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 공문을 보내서 임 당선인이 김태구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인수위는 대화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는데 양측이 대화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갈등 소식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의료계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소식 뉴스님 부탁드립니다. 전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부가 실제로 제가 볼 땐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어요. 그럼 자신들이 그 카드에 대해서 뭐 어떤 이렇단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갈등을 벌이고 이런 상황에서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의료계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데 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말이 맞다고 칩시다. 아유 미래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미래 의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맞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말이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환자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환자는 피해를 받아도 좋은 존재들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 환자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논리적 타당성이나 설득력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거기다 자기네들끼리 내분을 한다라는 걸 보면 근데 그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야 이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예. 네. 그래요. 내일 난임글 입고 나오실 우리 유영 아나운서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